자, 여러분들 행정사 합격을 위한 첫걸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초 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에 익숙해지고 행정학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 동안 가성비를 높여서 공부해서 확실하게 합격 점수를 넘는가, 이 부분 좀 배워보면서 앞으로 행정학을 더 쉽게 배우기 위해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들, 체계들 좀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 과목은 대부분 익숙하신데, 그리고 앞으로 다 행정학 빼고는 법 과목이라서 법 과목에는 익숙해지는데, 이제 행정학만 좀 낯선 과목이고 좀 따로 노는 과목입니다. 법은 그래도 규정, 판례라는 좀 정답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게 되는데, 행정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정답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행정학은 원래부터 학문의 성격이 모든 학문들 다 끌어와서 어떻게든 정부를 민주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런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는 문장입니다. 행정학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체계가 없고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게 되는 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좋은 점들이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는 공짜가 많아요. 왜냐, 사회과학은 여러분들도 그동안 겪어왔던 인간 사는 세상의 현상들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행정학, 이론, 개념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고 벽이 느껴지는 건데, 제가 그런 부분을 연결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재밌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이 법 과목들보다는 많아요. 사실 이제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이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학 60점 넘고, 그리고 다른 과목 조금 삐끗하더라도 행정학에서 70점 정도만 넘어져도 여러분들 1차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양에서 허우적거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내용 중에서도 공짜가 많은 게, 행정학은 그냥 이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의 이름, 제도의 이름이 그 내용인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름풀이만 잘해도 그냥 공짜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그 어려운 부분은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딱 여러분들 이거 하면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60점도 아니고 넉넉하게 70점이 넘는 점수가 나옵니다. 제가 양 한정해 드릴 거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따라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초 입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전략 살짝 알아보고 행정학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기초 입문 스타트. 자, 일단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행정학은 다른 수험생들은 어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그 어려움이 확 줄어들어요. 확. 그거는 저를 믿고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 근거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말로만 하면 의미 없잖아요. 누구든 말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거들 다 설명드릴 건데, 자, 제가 강조해드린 것들을 최대한 반복하시고, 공부 방법도 공부 범위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수험생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만남이니까 간단히 저를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제가 저를 이제 어떻게 따라오면 되고, 그런 것들 가장 짧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하면은 제 그동안 양력, 또 강의로서 경력이겠죠. 살짝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행정학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제 행정고시 합격, 그리고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강의 교재는 철저하게 행정사 1차 행정학 합격에 최적화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대로 공부하면은 자동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더 많이 반복하고,
시험에 덜 나올수록 덜 보고, 그리고 합격을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보고,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중요할수록 자동으로 고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표현을 생각하다가 강제로 합격시키는 강의 교재다. 여러분들이 뭐 강의 잘 들으시고 강의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뭐 복습을 부담드릴 정도로 강조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최소한의 복습은 좀 해주시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합격하게 될 겁니다. 뭐 이미 그런 수강 후기들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그대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근거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구체화시켜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뭐 우리 시험 공부니까 시험은 아무거나 공부하면 안 되죠. 행정학을 공부한다가 아니라 행정사 1차 행정학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학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행정학 시간 투자도 하고 고생도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간단해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행정학 자체를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고 싶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 행정사 1차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암기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해가 중요하죠. 근데 모든 게 다 시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은 양이 무한정하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제가 가르쳐드린 양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것을 100% 소화하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빼고 다 맞춰요. 올해 시험은 너무 이제 제가 가르쳐드린 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한 문제 빼고 다 맞추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소화하면 뭐 너무 과할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범위 절대로 넘으시면 안 되고요. 다 소화 못해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 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제가 강조해드리는 거, 반복시켜드리는 거, 요걸 하셔야 우리 행정사 1차 시험의 본질 뭡니까? 2차가 메인이니까, 2차가 메인이니까 적게 시간 투자하고 확실하게 60점이 넘는 겁니다. 넉넉하게 70점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 투자 다른 수험생보다 적게 하고 행정학만큼은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차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고 2차의 시간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죠. 그만큼 동차 합격 가능성도 증가하고, 뭐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뭐 직장 병행하시느라 부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에 합격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또 웬만하면 우리 동차 합격을 목표로 제 역할은 행정학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를 최소화시켜준다. 자, 그리고 행정학이 이론 자체는 어렵고 방대하고 뭐 지겨운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연결시켜 드릴 거니까 생각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뭐 엄청 웃긴 캐릭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있는 걸 바탕으로 연결해 보면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수험생의 최고의 재미는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족족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 들고 하기가 싫죠. 근데 문제 잘 풀리고 점수 올라가면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시험 공부는 합격을 해야 돼. 합격. 그래서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놨다. 저절로 강제적으로 합격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들 그리고 내년 전략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기준으로 자, 그동안 행정사 기출문제가 쌓여 있었겠죠. 280문제가 쌓여 있었는데 행정사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 출제돼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열심히 봤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12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설 강의를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내용, 해설 강의에 다 비교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합격을 위한 커트라인에는 좀 모자라죠. 그러면 우리 행정사 시험은 행정사 기출문제만으로는 합격이 안 되는구나. 그걸 먼저 인식을 해주시고,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건 행정사 기출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본, 기초 점수 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새로 만드는 기출문제집이 아닌 올해 시험 대비 작년에 출간했던 기출문제집이 행정사 기출문제 280문제랑 이것만은 합격이 안 되니까 예상 문제, 다른 행정사랑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들을 엄선해서 한 120문제 정도를 더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출제된 문제,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일일이 다 비교해 줬는데 18문제. 이러면 이제 넉넉한 합격 점수죠. 72점이 되니까 뭐 이상적이죠. 다른 과목에서 삐끗해도 행정학으로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행정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가장 어려웠어요. 수험생들 평가도 그렇고 데이터도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뭐 4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만 빠삭하게 공부해도 72점이라고? 그만큼 제가 엄선한 문제들이 적중률이 높았다라는 소리죠. 뭐 단순 비교해도 280문제 중에 12문제, 그다음에 128문제 중에 6문제가 추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더 높죠. 그 이유는 우리 행정사 시험은 역사가 짧아서 아직 기출문제가 덜 쌓였을 뿐,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은 이미 여러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뽑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9급, 7급, 5급 다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행정학 강의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그냥 행정학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만큼 뭐 가장 넓은 범위에 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객관식 9급, 7급 역대 기출문제, 행정사 역대 기출문제,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비슷하게 출제 포인트를 가진 시험들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적중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찍어서가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시험에서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아직 행정사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기 중인 거죠. 그럼 이제 넉넉하게 72점 맞을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사람이니까 100% 소화 못할 수 있죠. 그래도 한두 문제 실수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서는 400페이지 이내로 드리는데 작년 기본서 기준으로 24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다룬 내용 기준으로 24문제가 나와버려서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본서는 여러분들 공부 부담을 더 줄이면서도 뭐 이만큼 맞출 필요 없으니까 더 줄이면서도 더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페이지 수를 좀 줄였어요. 어쨌든 올해 대비 기본서 기준으로 한 문제 빼고는 다 나눴습니다. 그만큼 제가 엄선한 내용들이 뭐 400페이지도 많지는 않잖아요. 엄선한 내용들이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서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에서 10문제 이상 안 나왔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수험생들이 참 많았던 시험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저랑 공부한 수험생분들, 또 미래의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줄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잖아요. 좀 덜 적중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더 빠르게 합격 점수가 나오게끔 부담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80페이지 정도로 좀 줄여놔가지고 좀 더 컴팩트해졌어요.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두 번째가 되겠죠. 기본은 행정사 기출문제, 그리고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해하기 위해 분량은 늘어낼 수밖에 없으나, 그리고 기본서니까 넉넉히 또 담겨 있어야 되지만 이걸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 기출문제랑 기본서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공부하시고 반복해서 시험장 가시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걸 이제 다 맞출 실력이 되면 점수는 더 나와요. 처음 보는 거 나와도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는 더 나와요. 그리고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해도 이 정도 점수는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 합격 전략은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총 기출문제가 280문제에다가 25문제에서 305문제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집 내는 것은 1600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안에서 기본서처럼 96.5치가 나왔었는데, 자, 다 보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엄선을 거쳐서 약 100문제 정도 더 드릴 겁니다. 역시 또 400문제 초반 정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약간 뭐 시험 공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도 합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은 만큼 합격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뭐든 뭐 한두 번 본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해야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시험에 합격 점수에 모질날 정도로 범위가 좁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범위는 저를 믿고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거를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미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강의 내용을 다 소화하면 올해 문제 기준으로는 과하게 맞추게 되니까 강의 내용 100% 소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400문제 정도에 집중하면 빠르게 7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철저하게 이 시험 합격을 위해 강의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디가 틀리게 바꿔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대로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래 좀 행정학 베이스가 있다거나 혹은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하면서 스스로 막 범위 넓히시면 안 되겠고, 이제 행정학은 워낙 중구난방이라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는데, 자, 제가 가르쳐 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빠르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면 안 돼요. 중심을 잘 잡으시고 절대로 중구난방인 행정학에서 다른 길로 새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도 확실하게 60점이 넘는다. 이게 우리 1차 행정학의 핵심인 거죠. 저도 이제 행정학 강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제일 잘 봤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합격 아닙니까? 행정학 점수 좀 덜 얻더라도 빨리 얻고, 그리고 2차 더 많이 공부하시고 동차 합격하시고, 합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가 풀리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행정학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본인 성에 찰 정도로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풀려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OX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은 어려운데 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거기에 집중을 해주시고, 심지어 이해는 제가 다 시켜드릴 거예요. 시험 공부, 이해, 정리, 암기 다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는 강의 시간에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것들은 제가 강조해 드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정리는 교재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된 것을 반복. 정리도 다 두 개념이 비교돼서 시험에 출제되면은 비교하는 표, 바꾸면 땡 이렇게 되는 것들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학은 뭐 우리나라 제도, 법률 규정 일부가 좀 나와요. 그런 부분은 단순 암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예시를 볼 건데,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잘하면 공짜로 암기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파악하면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저렇게 돼야 되지 않나 암기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리된 것들을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다 시험 문제 해결에
연결되게끔 같이 노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용으로 슬슬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행정학 어떤 걸 배운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각 파트별, 보통 행정을 이렇게 7개 파트로 배웁니다. 파트별 출제 비중이 더 중요하니까 내용 전에 출제 비중을 살짝 확인해 볼 겁니다. 그동안 모든 기출문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행정사 기출문제 좀 보기 좋게 바꿔놨어요. 그럼 이제 파트 1부터 여기 7까지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행정학 총론이죠. 이거는 행정사 시험의 특징이에요. 요즘 다른 객관식 시험들은 공무원 시험은 원래부터 정책이론이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오고, 다른 시험들도 공무원 시험을 점점 따라가기 때문에 정책이론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행정사는 아직은 행정학 총론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배우고, 그리고 행정학 총론으로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이겠죠. 기본적인 체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상으로,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3.3% 이상의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행정학 총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 총론 잘하면은 다른 것들도 연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짜로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나머지는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행정관료, 지방자치론. 행정관료가 꼴찌긴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고 비슷한 두세 문제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세네 문제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책이론, 조직이론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인사이론, 재무이론은 양이 적어요. 행정관료는 더 적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부분이 행정관료가 가장 가성비가 높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량 대비 좀 더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책이론, 조직이론은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 출제 비중이 막 비슷하니까 여기를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너무 모든 내용을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잘 챙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어렵다, 시험 공부에서 철칙이에요. 뭐가 어렵다, 이론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론이랑 씨름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보면 돼요. 이렇게 나오네,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옳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이런 게 틀리게 나오는구나, 그런 걸 이제 파악하시면은 문제는 잘 풀려요. 그리고 어렵다, 암기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양을 줄이면 돼요. 양을 줄인 만큼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줄이면 안 되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줄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첫 이론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우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양을 좀 좁혀서, 저도 좁혀줄 것이고 좁혀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름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내용으로 가보시면, 행정학 총론이 행정을 배우기 위한 기초 베이스겠죠. 근데 정책 이론, 그죠?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사회 복지 정책, 어떤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 영업 시간 제한, 이렇게 공익을 위해 규제하기도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이론들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학에다가 정부가 하는 게 행정학이니까 뭐 정책 뭐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이제 조직인사 재무가 등장해요. 조직인사 재무는 경영학 느낌이죠. 행정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부가 하는 행정의 본질이야. 여러분 아직 행정 안 배웠어. 당연히 국민 전체의 이익, 뭐 공익 이런 걸 실현하는 거겠죠. 이게 본질이긴 해요. 그런데 마치 민간 기업처럼, 뭐 우리 학원처럼 조직 인사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민간 기업하고 학원하고 달라요. 공익 실현이니까. 그런데 관리 방식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같은 관리가 필요한 거죠. 조직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사람 잘 뽑고 능력 개발하고,
공무원 뽑는 거죠. 또 돈 관리해야죠.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가 행정학에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경영학에서는 예를 들어 조직 경영학 해가지고 하나의 학문이야, 하나의 학문. 인사도 마찬가지 하나의 학문, 재무도 하나의 학문. 근데 이게 여러 학문들이 다 모여져 있다 보니까 또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 목적에다가 경영학과 같은 관리 기법도 배우다 보니까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근데 그래도 본질,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이기 때문에 또 뿌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게 뿌리가 이해된 상태에서는 다른 것들도 가지치기 하는 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연결시켜서 이해를 시켜드릴 것이고, 이제 행정관료는 모든 것들을 더 잘 돌아가기 위해 뭐 행정에 대한 통제 수단들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뭐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그렇게 내비뒀다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서 괴리될 수 있죠. 그러지 않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실현하도록 행정을 통제하는 관점, 환류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현 중이라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라는 그러니까 관악구죠. 서울특별시 관악구라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현재 국가, 정부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지방정부, 지방자치에 집중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는 제가 아무 말 없으면 중앙정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인사 재무에서 각종 우리나라 제도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배우는 조직인사 우리나라 제도들은 중앙정부 기준.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지방정부에서 특유의 이론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특징들이 있겠죠. 따로 배우게 됩니다. 자, 아무튼 할 게 많은 과목이에요.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 약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제 기초 체계를 잡아볼 건데, 기초 입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론입니다. 총론. 행정학 총론. 그래서 행정학 총론은 조금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배우면서 정책 이론에서 이런 거 배운다, 조직 이론 이런 거 배운다, 인사 이런 거 배운다, 재무 이런 거 배운다. 그래서 한 거의 1시간 반 이상은 행정학 총론 기초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쭉 소개해 보면서 이런 걸 배울 거니까,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학 총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이론 강의, 공식적인 첫 번째 단계, 이런 이제 행정학의 합격을 위한 모든 걸 배우는 첫 번째 단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걸 완전히 처음 들을 때랑 지금 이제 기초입문 한번 듣고 다시 듣는 거랑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자, 일단 행정학 총론 하면은 시작이니까 행정학의 개념 잡고요. 그다음에 행정학을 배우기 위한 역사적 배경, 용어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는 다 복합적이에요. 일단 뭐 행정의 역할, 크게 뭐 국민들에게 공서비스 제공하고 규제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배우는데, 그때 민주성을 추구한다, 공공성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들이에요. 당연히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 환경은 일반 국민들을 말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걸 실현해야 되겠죠? 다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과거부터 이런 걸 반영해서 이론들이 계속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연결 관계를 다 이해하는 건 당연히 힘들죠. 행정학 자체는 이제 거대한 코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코끼리를 당연히,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게 하는 거죠. 장님이 뭐 처음부터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일부분 부분 만져보면서 이제 나중에 연결되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행정 이론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행정 이론이 제일 어려워요. 이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행정 이론을 먼저 했을 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 배울 때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론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 배우면은 행정, 환경, 이념, 역할들이 공짜로 이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같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나오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이론, 어렵지만 먼저 부딪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이론은 오늘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제일 중요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많이 들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환경, 이념, 역할은 처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론에서 일단 기초는 용어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용어 정리를 해볼 건데, 행정학 아주 낯선 과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행정학이라는 게 낯선 것이지 행정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광의, 넓은 의미의 행정. 자, 넓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도 하는 거고요, 민간기업도 하는 거고요, 학원도 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 다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행정은 뭐냐면 그냥 목적은 다 다르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이야 뭐 협동은 없겠지만 민간 기업들, 정부,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협동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죠.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관리해야 돼 있고, 이런 관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조직 인사 재무 관리하는 정부든 민간 기업이든 비슷한 경영학과 같은 특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행정은, 행정학의 행정은 범위를 좀 좁혀야 될 것 같죠. 왜냐? 목적이 공익 실현이잖아요. 정부가 하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은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관리하면서 목적을 달성한다. 근데 협의의 행정 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행정이라고 하면은 공익 실현으로 목표가 좁아지고, 정부가 하는 행위로 누가 하는지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 말 없이 행정하면 당연히 오른쪽. 그리고 이제 뭐 처음이니까 개념을 배워보는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가 뭐 광의 협의 바꾸면 땡 이런 거 나와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모든 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모든 표들은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자료는 오늘 이제 기초인물에서 다룰 부분을 기본서에서 발췌를 한 건데, 기본서 있으신 분들은 기본서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서는 컬러니까 좀 더 보기 좋으니 기본서로 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 기본서를 구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지금 이 내용이 13페이지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표가 왼쪽 광의 행정, 협동적 집단행위, 오른쪽 협의 행정, 공익 실현을 위한 협동적 집단행동.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왼쪽 박스에는 민간 조직과 정부 조직 모두 하는 게 광의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 합리적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격하게 공부하듯이 구성원들 간 협동이 필요하죠. 혼자 달성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부든 민간 기업이든 추구하는 바가 있겠죠. 그걸 이제 정책이라고 좀 넓게 표현하면은, 정책하면 목표와 수단이에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 조직, 협력 체계, 인사, 사람, 재무, 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민간 기업, 정부 다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 협의, 정부 조직만 해당된다. 목표를 공익 실현으로 한정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상호작용하는 정책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 지도자의 정치 권력이 수반된다. 그렇죠. 행정이 하는 건 공익 실현인데 이놈의 공익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국민들이 우리 대신 공익을 정해주세요. 대표를 뽑기도 하고, 대표들을 크게 뭐 정치적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행정학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죠. 그리고
그 대표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공익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정책 결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직접 참여도 가능하고요. 뭐 청와대에 국민청원 넣기도 하고 반대하는 거 있으면 시위하기도 하고 이제 반영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치적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익을 결정해줘야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럴 필요 없잖아요. 민간 기업은 그냥 대주주가 혹은 주주들끼리 투표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하는 것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행정사 자격증, 이것도 정책이죠. 만약에 행정사 자격증 갑자기 내년에 합격 인원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합격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반대하러 가기도 해야 되겠고 등등.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 환경 오염 규제 정책을 했더니 민간 기업들이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죠. 민간 기업들이 반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의약 분업 사태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직접 겪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의약 분업 되기 전에 분명히 병원에서 진찰받고 병원에서 약을 타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뉴스에서 맨날 의사 집단, 약사 집단 박 터지게 싸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처방서 받아서 밖에 있는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으래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약국이 의사, 병원 소유였는데 이제는 뺏긴 거죠. 약사들은 직원일 뿐이었는데 이제 약사들이 자기 병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사 집단, 병원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약사 집단은 이익을 보니까 팍 터지게 싸웠던 거예요. 그런 정부가 하는 정책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정치적 과정이라고 지금부터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뽑은 대표에게는 정치 권력을 주긴 해야죠. 물론 권력을 자기 부정부패, 남용에 이용하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니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정치 권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정책, 기업과 달리 정부가 하는 정책을 제가 공공자를 하나 붙여놨는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거죠.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 공무원, 정부 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자, 이거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그래도 정부, 공무원, 정부 이런 단어만 들어갔을 뿐 민간 기업도 필요한 과정이긴 해요. 근데 누가 하는지는 다릅니다. 이렇게 광의, 협의, 또 우리가 배운 행정학을 먼저 이해를 해둡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의 개념을 잡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행정학 개념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다른 시험은 여기는 별로 안 내거든요. 근데 위에 그 포인트 옆에 출제 빈도 보시면은 제가 별표를 달아놓은 거는 그냥 모든 객관식 행정학 시험을 종합한 출제 빈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별표 하나인데 그에 비해 오른쪽은 행정사 시험 출제 사례예요. 20년도에는 2문제, 14년도, 13년도. 그래서 별표 하나 치고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사 시험이 참 좋아하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완전히 기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한 방에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한 방에 정리하면은 자, 보기 좋게. 자, 여러분들 행정학 개념이 워낙 중구난방이니까 정리를 항상 이해하기 쉽게 해드립니다. 자, 광의행정이 협동적 집단 행동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사익을 실현하면 경영이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행정의 본질은 공익 실현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수단인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민간 기업도 하는 것이다. 자, 민간 기업이 자, 지금부터 돈을 벌기 위해 관리한 행위를 경영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경영학이 민간 기업이 돈 잘 버는 관리 활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하고 차이점 오른쪽. 그리고 이게 또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학 개념이야 뭐 무궁무진하지만 참고로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행정학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다양한 복잡한 사회 환경,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잘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이제 이해한 다음에는 이렇게 경영과 비교하고 또 다른 뒤에서 이제 또 정치랑도 비교해 볼 거예요. 정치랑 비교한 내용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파악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포인트에서 배운 내용이 행정과 경의 유사점과 차이점입니다. 유사점은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차이점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일단 행정은 공익 실현을 위해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관점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우리 뭐 이미 많이 겪어봤고 제일 와닿는 사례가 코로나 때 영업시간 제한, 영업인원 제한. 이제 고기 먹고 2차 한 잔도 하고 싶은데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잖아요. 우리의 자유도 박탈하고 소비자의 자유도 박탈하고 그 자영업자들 자유도 박탈하고 강제력을 행사해요.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명분 이유는 공익 실현을 위한 거니까 코로나의 지나친 확산 방지를 위한 거죠. 근데 민간 기업은 뭐 강제로 물건 팔면 안 되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민간 기업은 그럴 필요 없죠. 자기 물건을 사거나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꼭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 이런 부분은 그냥 공공 자금, 세금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너무 기초 생활이 어려운 약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짜 정말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하고 행정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시험지에 이제 바꾸면 땡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합니다. 그 말은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만들지 못하면 물건이 안 팔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을 계속 높여야 돼요. 효율성을 높여야,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비용을 줄여야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다른 기업보다 더 싸게 팔아서 더 많이 팔 수 있죠. 비용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기업보다 싸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효율성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민간 기업은 망하지 않으려면은 이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객에 대한 대응성, 또 효율성 높이려고 계속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정부는, 자, 지금 우리나라 정부 몇 개가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죠. 그죠? 현재 정부 외에 다른 정부에 살고 계신 분들 없죠. 이걸 갖다가 독점성이 강하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성이 강하면 망하질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대응성, 또 세금을 아껴 쓰려는 효율성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대응성, 효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부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독점이 강하니까 이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현대행정에는 이 독점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부는 하나여도 정부 기관들끼리 경쟁을 시킬까? 관료들 뭐 성과급 가지고 경쟁시키고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민간 기업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경쟁으로 인한 대응성, 효율성, 정부는 갖추지 못했으니까 민간 기업의 원리 중에 일부를 또 도입하려고 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수단적인 측면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독점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정치랑 비교를 또 해요. 자, 아까 우리가 위에다가 정치를 그렸고요. 밑에는 이제 행정이 되겠죠. 엄밀하게 정치적 영역, 행정의 영역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데,
단순하게 구분한다고 쳤을 때 정치적 영역은 국민 또는 국내 대표들이 공익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민주성을 추구하는 과정이고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가치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자, 엄밀하게 구분했다고 쳤을 때 만약에 모든 걸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행정은 마치 경영처럼 능률적으로 집행만 하는 거예요. 이때는 결정과 비교되는 단어로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 이때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조직 인사 재무 관리 잘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 결정할 때 여기서 다 했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하시오. 이때 코로나 확산이 지금 제일 중요한 가치야. 그러니까 방지가 제일 중요한 가치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서는 가치 판단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했어? 그럼 그대로 해야죠. 이게 이제 정치랑 행정을 엄밀하게 구분했을 때 행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랑 구분된 행정은 그냥 경영 같죠? 경영 같죠? 수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엄밀히 구분이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정치적 영역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지요. 결정이 좀 추상적인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행정 영역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더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기도 해요. 집행하면서 어떻게 예방 접종할 것인지 등등등 더 구체적인 결정이 계속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 위기. 자,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뭘 원하나 가치 판단해서 표를 얻고 이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지, 관료들처럼 경제 위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전문성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행정이 결정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영역은 행정 영역이니까. 이게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엄마 생일에 뭐 먹을까?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요. 아빠 의견, 엄마 의견, 동생 의견, 내 의견. 그런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당에 가서 뭐 스테이크를 먹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식당이 행정 역할을 하는 거죠. 스테이크 주문했으면 그대로 맛있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은 좀 고기 상태가 안 좋고 또 오늘 좀 재료가 좋은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생일이시면은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뭐 주방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왜? 요리에 대해서는 식당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한 영역은 행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분리되는 게 맞나요? 분리가 안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이런 이론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론 대립. 자, 행정학은 이름의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정치행정 2원론 분리된다. 분리된다. 정치행정 1원론 아예 분리 안 된다. 그게 그거다. 다 통합된 과정이다. 이렇게 이론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례 주고 이 사례에서 정치행정 2원론 쪽 관점이 적절한지 1원론 쪽 관점이 적절한지 근거를 들어 서술해 보시오 이러면 우리가 환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객관식은 다음 중 정치행정 2원론에 따를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원론에 따를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바꾸면 땡 나와요. 바꾸면 땡. 잘 나와요. 이런 문제 풀면 되니까 이 이론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각 이론의 주장, 뭐 이름 그대로죠. 행정학은 이런 공짜가 많습니다. 이런 이름 그대로 이해한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이해해 두세요 라는 부분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키니까 정치행정 2원론 2개라는 거죠. 정치행정이 통합되어 있다. 그게 그거다라고 보니까 정치행정 1원론. 그다음에 2원론 쪽에서 행정의 독자성은 경영으로서 독자성이에요. 자, 정치랑 분리된 행정은 마치 경영 같다고 그랬죠. 왜냐?
능률적으로 집행 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민간계획 경영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기능으로 국한하게 되겠고, 그에 비해 정치행정이론은 행정이 정치적 역할 결정 기능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집행 기능은 당연히 하니까 비교하면 더 강조하는 건 결정 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할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결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 민주성이 중요하다. 가치들도 달라지죠. 자, 제일 위에 건 좀 오래 걸려서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일단은 2개 바꾸면 땡 이런 거 나온다.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는 문제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몸풀기이기도 하고,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행정학이 더 재밌어져요. 그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행정학 배울 때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안 어려워서 할만하네 이러면 또 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 일단 3번 정치,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정치, 행정, 이원론. 이름 그대로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행정의 정치적 기능 강조한다. 행정의 정치적 기능도 한다. 정치, 행정, 1원론. 이런 거 나오는구나. 됐고, 이제 4번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표에서 이렇게 배울 것이고 또 자세히 배우고 나면은 역간주의 폐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그 극복하는 게 이원론이더라.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고르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5번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다른 이론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방금 전에 정치행정 이원론을 봤잖아요. 윌슨이라는 학자가 정치행정 이원론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학의 최초 성립이에요. 왜냐? 그 전까지는 행정학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우드로 윌슨 학자이자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고 딱 행정은 경영 기능만 해, 집행 기능만 해. 마치 경영학으로서 행정학을 처음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뭐 행정학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이네요, 윌슨. 그래서 윌슨 정치행정 이원론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또 행정 공부하다 보면은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학자, 시험 문제로 나오는 학자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자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자들 제가 어떻게든 기억에 남겨드려요. 그래서 우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행정학의 성립, 최초 성립. 그래서 이걸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의 성립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연도들도 마찬가지.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되겠는데, 기초 인문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약 19세기 말에 고전적 행정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경영학 분야를 휩쓸었던 이론이 있어요. 경영학 분야.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그래서 테일러라는 학자는 경영학자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일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 지금 19세기 말이에요. 이때예요. 100년도 더 됐으니까 너무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 그래서 본인이 막 삽질하는 방법, 어떤 게 가장 생산성이 높은지, 그다음에 책상 배치 바꿔보고, 조명 밝기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의 동작, 뭐 물리적인 작업 조건 이런 거 바꿔보면서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 찾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은 50분 강의 듣고 10분 쉬는 게 더 효율적인가, 100분 강의 듣고 20분 쉬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점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과학은 이 정도예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과학도 아니죠. 근데 그 전에는 워낙 주먹구구식이어서 실제로 이런 조건들 바꿔보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 방식이 뭡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인 거죠. 정치랑 분리한 행정은 경영의 생산성 높이는 이런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함께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 분야에 적용한 행정 관리론, 관리론. 그리고 이제 관료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관료제는 목표를 정해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조직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목표 정해주면 효율적인 집행, 딱 이쪽에 어울리죠. 이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일단
아까 과학적 관리론이 있어서 과학적 관리론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 행정 이 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너무 쉽죠? 이해도 되고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바꾸면 땡 바로바로 보이는 겁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 행정 이 원론과 함께 고전적 행정학을 성립시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윌슨 정치, 행정 이 원론. 윌슨은 행정학의 아버지로 불려요. 최초의 행정학이니까요. 자, 정치랑 분리한 마치 경영학으로서 행정학을 제시한 윌슨의 정치, 행정 이 원론. 행정학의 아버지니까 이름을 모르면 큰일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어떤 거 이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럼 틀린 거 4개 찾거나 옳은 거 하나 찾으면 되고, 뭐 다 몰라도 문제는 풀립니다. 옳은 거 하나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면 옳지 않은 거 딱 하나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고, 그래서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객관식이니까 이런 부분을 꼭 장착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정학도 어렵고 공부할 때도 괴롭고 문제도 안 풀려요. 자, 이렇게 일단 행정 개념을 잡아보면서 익숙해져 봤는데 뭐 시간상으로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행정학을 배우기 위한 역사적 배경들 기초로 쌓아두면 좋겠죠? 좀 쉬었다가 1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